제13강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개인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개인정보,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부를 때 개인정보에는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기타 수익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법적정보, 의료정보, 조직정보, 통신정보, 위치정보, 신체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하다못해 습관과 취미도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개인정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번적지, 성별, 국적, 이러한 일반 정보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과 출생지, 생년월일, 뭐 이런 가족 정보도 해당이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학교에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왔는지, 그 다음에 군대에 어디를 갔다 와서 군번은 뭐고 계급은 뭐였는지, 주특기는 뭐였는지, 근무부대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병역 정보에 해당이 되고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을 어느 곳에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부동산 정보고, 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기타 보험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휴가나 병가 처리했던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신용정보로서 뭐 대부 잔액, 지불 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 연기 및 미납수, 임금 압류 등에 대한 기록, 뭐 굉장히 우리 개인정보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죠? 뭐 법적 정보라는 것은 전과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의료정보, 가족의 병력 기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또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 위치 정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체 정보로서 지문 같은 거,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이런 거 다 신체 정보죠. 자, 습관과 취미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흡연을 하는지, 음주량은 얼마나 되는지,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도박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굉장히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죠. 개인정보.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다 프라이버시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했으니까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도 해당 사항이 없고, 또 사물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의 종류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열거한 것처럼. 하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 그런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정보를 보면 이게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프라이버시라는 용어하고 개인정보라는 용어하고 좀 혼동을 많이 하는데 유사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이것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헌법에도 보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되면 대체로 다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게 되는 것이죠. 즉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반드시 100%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사생활의 비밀 차원에서 인격권적 차원에서 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쓰고 개인 데이터,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적 성격을 강조할 때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얘기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때는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네,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홈페이지 상에 제시해 놓은 개인정보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예를 들면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누군지 모르게 하는 조치를 우리가 비식별 조치라고 합니다. 비식별 조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변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비식별 조치의 방법으로는 우리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기에 가명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명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쓰면 되겠죠. 가명. 그 다음에 총계 처리한다.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데이터의 총량만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개별 데이터를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또 데이터를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또는 데이터를 범위를 통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식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또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한 5가지의 처리 기법을 우리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명화와 익명화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개인 식별성을 제거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가명화 조치와 익명화 조치, 가명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이름을 그냥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컨대 실명을 홍길동 또는 1번으로 바꾼 것은 가명정보이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없겠죠. 있으려나요? 좌우간 그 소설책에 나오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번호로 그냥 1번, 2번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명정보가 되는 것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익명정보는 통계 분석 형태의 정보로서 고객 가운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정보, 뭐 특정인을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죠. 네. 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 추세. 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에서 사용하라는 것이 우리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은 법률로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해야 사용하자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 현재 글로벌 추세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유럽과 일본에서도 각각 EU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답니다. 그래서 비식별 조치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 아직 입법이 공백 상태이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한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1995년부터 시행됐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 민간인에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새로 제정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지를 해버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그 사람한테 허락을 얻어라,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아주 쉽습니다. 당사자가 모르는데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막 타인이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동의를 해주면 어떤 내용으로 활용을 하든지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이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이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이렇게 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정보통신망법이니까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그 규제 내용이죠. 나머지 많은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을 보면 다 삭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장 4절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였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좀 더 세부 규정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신용정보죠. 신용정보.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의 이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은 신용정보법입니다. 우리가 약칭을 잘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업이죠. 이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신용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2010년도 이후의 사건들만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2010년 주요 사이트, 국내의 주요 여러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대략 2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주요 사이트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2013년 6월에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가 크게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듬해 2014년 1월이나 돼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도 또 지적이 되었던 것이죠. 신용카드 3사는 국민카드, 또 농협카드, 뭐 롯데카드, 이렇게 3사를 얘기하는 거고, 국민카드는 5,300만 건, 롯데카드는 2,600만 건, 농협카드는 2,5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총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고객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에 카드 신용 한도 금액, 카드 신용 등급, 카드 결제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신용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다 유출됐습니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이트사는 SK 커뮤니케이션스 산하의 포탈이죠. 그래서 2011년 7월에 이 네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고객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사건이었고요. 역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굉장히 중요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일부 회원들은 혈액형과 닉네임까지도 유출되었다.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작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교육 사이트죠. 교육 사이트. 메가스터디 교육 사이트의 회원 111만 7,227명의 그 회원의 사용자 이름, 이건 아이디죠. 아이디. 그리고 실제 이름,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123만 건이 유출되었다.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큰 사건, 작은 사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또, 자,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주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그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보호위원회의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판결로서 일정 금액까지 간편하게 보상받는 제도, 판결로서 일정 금액 300만 원까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정 손해배상 법률로 정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서 그 가중 책임을 물어가지고 피해액의 3배까지, 피해액을 다 산정해가지고 얼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3배까지도 배상액을 중과하는 제도를, 그것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도입을 해놨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중에서 3배 배상 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3배까지 해놨으니까. 만약에 법률을 개정해서 5배로 한다면 5배 배상 제도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있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3배 배상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단체 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자,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한두 사람의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3천만 명, 5천만 명, 1억 명 막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인 개개인마다 다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입법을 해놓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법정 단체라고 거기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단체가 법원의 권리구제 침해 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개인정보 단체 소송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소송을 이용해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침해 행위를 금지해라, 중지해라, 요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손해배상이라고 없죠. 근데 소비자들,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금지 중지도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손해배상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정통망법에 있던,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제도로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에 의해서 해결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텐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한다기보다 이 개인정보 보호 분쟁 조정을 담당하기 위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를 특별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그 결과를 수락해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 재판의 결과와 똑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정책 수립을 포함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기관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고, 특히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위해서 마련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 담당 기관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다. 이거 특별히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개인정보 단체 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률의 현황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도 살펴봤고, 프라이버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사용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개선안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는 이것을 입법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비식별화 조치를 입법해서 반드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후에 사용을 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고객이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자들, 예컨대 금융기관, 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각종 법률상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규정을 적용하고 또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량 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시에는 고객과 소비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그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중지와 정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단체 소송 제도를 이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의 절차가 너무 늘어지죠. 그래서 좀 보다 신속한 절차가 이행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된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신속히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특히 개인정보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모두 관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마구 돌아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도 관련해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자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대한 형사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 현재에도 형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 사업자나 이런 그 대규모 사업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책임을 과감하게 지울 수 있도록 형사책임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까지도 하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하고 크게 확대해서 고객과 회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자.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